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저 분당 차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하고 있고, 전공은 이제 공황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황이라 하면 굉장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불안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뭐 살짝 가슴이 뛴다든지 뭐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뭐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좀 견딜 정도고 조금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크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미쳐버릴 것 같다 라는 식의 좀 강도가 높은 불안이 갑자기 밀려올 때, 그게 이제 공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그 공황이 한 10분 정도 계속되니까 너무 이제 힘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공황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이제 너무 심하게 된 상태라고 봐서 발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너무 심하게 돼서 발작 수준까지 됐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공황 발작이 되면 이제 주로는 이제 심혈관계, 우리가 심장이나 이런 폐나 뭐 이런 데 관련된 증상들이 주되게 나타나는데, 이 심장이 막 빨리 뛰어가지고 이거 멈춰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숨이 너무 차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된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나 이거 죽어버리겠구나, 미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한 10분 정도 계속 되는 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공황 발작이 공황 장애냐, 보통은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보통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공황 장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공황 발작인데, 발작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건 사실은 정상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정신과 질병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울증, 조현병,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이제 조울병 같은 거, 그런 거랑 다른 불안장애가 있어도 공황 발작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난 공황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진짜 공황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사실은 잘 구분이 돼서 언론에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하려면 그런 발작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적으로 생기고, 그게 생기면서 아주 뭐 많게는 한 달에 4번 이상 뭐 이렇게 또 치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폐쇄된 데서 그런 게 생기면 폐쇄된 데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피하게 되는 행동까지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광장에 나갔는데, 지하철에 나갔는데 거기서 발작이 확 10분 동안 일어나서 너 어떻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광장을 피하게 되고 지하철도 피하게 되고, 이런 증상, 피하는 증상이 같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직업생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학생은 학생 공부를 못하게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지장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길 때 이제는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황 발작으로 해서 응급실에 오시거나 병원에 오시게 되면, 아, 이건 공황 발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그 공황 발작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병이 없나, 다른 병의 원인이 아닌가 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이 다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 정도만 공황장애에 해당하고 10분의 9 정도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은 공황장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불안 민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한번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느끼는 성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괜찮은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좀 뛰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가슴이 더 뛰게 되는 반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불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회피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안 민감성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 이제 불안장애의 어떤 소인, 특히 이제 공황장애의 소인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데, 불안 민감성은 뇌랑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불안에 취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뭐 부모님이 약간 불안해하는 성향이 높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불안한 충격 같은 걸 많이 받았다, 이러면 뇌가 성장하면서 발달을 하는데 20세가 되기까지 그 불안을 잘 이렇게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뇌 같은 게 발달이 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뇌에 이제 불안을 조절하는 우리 공포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공포 네트워크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민감성을 높게 형성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고 똑같은 불안
그런 게 와도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그냥 극복해내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극복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불안 민감성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이 맞고 어떤 면에서는 좀 타고 태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게 설명하는 게 길일 것 같아요. 네, 우선 생물학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 내에 이제 불안의 내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뇌가 약하게 태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정신장애는 조현병이나 아니면은 조울병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성을 채취하는 척도 같은 게 있는데 점수 같은 게 있는데 한 0.8 정도로 해서 꽤 높은 편으로 봐요. 유전적인 우리가 헤리터빌리티라고 해서 얼마나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걸 점수화하는 게 있는데 0.8이면 그래서 좀 높다고 봐요. 근데 0.4 정도가 우리 공황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조현병이나 조울병보다는 한 반 정도의 위험 정도로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약간 불안해하시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면 자녀가 걸릴 수 있는 뭐 확률이랄까 이런 거는 한 40%가 안 되는 정도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전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심리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거로는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좀 힘든 걸 많이 겪으신 분들, 우리가 이제 요새 트라우마라고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렸을 때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든지, 특히 이제 공황장애나 그런 경우는 그런 힘든 게 그냥 뭐 마이너한 걸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이별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조부도 있고 조모도 있지만 어렸을 때 좋아하던 부모님이 떠나갔다, 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eparation, 그러니까 이별 경험이 상당한 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별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좀 영향을,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별 정도가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이별을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실의 경험을 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소인에다가 이게 겹쳐지면 아까 얘기한 불안 민감성이라는 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의 발달에서 그런 불안에 관련되는 부위들이, 우리 공포와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소인으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신경증적 체질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는 스타일, 그런 두 가지, 불안 민감성, 신경증적인 체질인 뉴로티시즘이라 그러죠.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이 불안 민감성뿐만 아니라 이게 시너지, 서로 그냥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불안에 취약하게 만들어지는 20세까지의 체질이 되죠.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20세 정도 됐을 때 한두 번의 공황 발작은 살짝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10대 초반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병원에 오는 연령은 30대인데 그런 소인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이별 경험을 재경험을 합니다. 상실을 재경험을 하고 이럴 때 발작이 많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태어나기를 약간 불안 초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별이나 상실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뇌가 좀 취약해진 뇌가 만들어지고 불안에 민감해지고 신경증적인 뇌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잘 살지만 그런 부분의 극단적인 경우를 살짝 경험하게 되면 다시 재활성화돼서 우리 불안에 관련된 공포 네트워크가 뇌에서 활성화가 돼서 이제 발병하게 되는 거죠.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는 우리가 초기에는 그 코로나19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그때는 불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어요. 우리도 다 불안해서 밖을 못 나갈 정도였으니까. 그랬다가 슬슬 조금 줄어들어서 안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우울이 불안을 앞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공황장애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뭐 그런 트렌드가 통계에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전에는 이제 공황장애를 일반인들이 잘 몰랐었어요.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20년 전에 전공의할 적에는 공황장애를 아무도 모르니까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만 이렇게 봐가지고 공황장애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막. 그리고 공황장애가 진단하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럼 대부분의 경우 그러다가 뭐 좋아지다가 치료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공황장애 이제 연예인들의 임팩트가 사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난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도 높아지니까 질병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게 공황장애 진단을 더 많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역학조사를 통해야지 정확한데 역학조사 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는 역학조사 최근에 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별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한 5% 정도 많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